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호우 시절의 영화를 발굴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기 컨셉대로 맞아요. 순서를 좀 네. 대략 좀 맞춰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쩌면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여발포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가 발굴 포인트. 그렇죠. 뭐, 오랜만이네요. 이것만은 꼭 어떤 숨겨진 네. 이야기를 좀 해야 한다라고 맞아요. 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잡았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코너 속의 코너인데 네. 여기가 발굴 포인트. 네, 여기가 발굴 포인트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영화는 이제 그 로봇 같은 공무원, 네. 앵무새처럼 무한 반복하는 이제 센터 근무자들을 통해 드러나는 이제 삭막한 영국 사회. 그렇죠. 더 나아가 현대 어떤 사회의 그 복지 시스템의 맹점을 네. 되게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건 이 영화의 시선이고 네. 또 수급자들의 문제도 또 굉장히 많이 시끌시끌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뭐 오히려 공무원이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악성 민원이나 그 컴플레인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속을 끓이는 경우들도 또 우리는 또 네. 그만큼 또 목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쵸. 이 영화가 비판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네. 이 영화의 비판하는 문제점만으로 우리가 답을 하긴 되게 어렵지만 네. 어쨌든 이런 어떤 여러 이슈 사항에 대해서 그 원우 씨와 제가 생각하는 네. 어떤 해법이 너무 거창하면 의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원우 씨는 이런 이 어려운 이 난제 앞에서 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제기하고 있는 각도와 지금 뭐 2024년 대한민국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문제는 조금 톤이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마치 정반대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복합적으로 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시선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 여기 영국 뭐 뉴캐슬 여기서도 또 수급자도 문제인 경우들도 당연히 있었을 당연히 거고, 있을 겁니다. 뭐 악성 민원인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다만 이 영화는 좀 집중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의 관점을 택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켄 로치의 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관점에 당연히 이 영화의 맥락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KT의 그런 어떤 선택을 마냥 비난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맞아요. 뭐 최근에 뭐 공무원분들이 많이 자살하시고 뭐 이제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죠. 최근에 뭐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악성 민원인의 문제건 혹은 뭐 이제 악성 공무원 뭐 그 관료들의 문제이건 간에 결국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그냥 뭔가 시스템으로 이렇게 객체화해서 대한다는 그런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그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려다 보면 이건 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각지대는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좀 줄여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어느 나라나 필요하겠다. 지금 뭐 유럽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와 그래도 영국인데 영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도 뭐 저는 뭐 사실은 선진국 반열에 이제 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뭐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따져보면은 뭐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놀랍게도 지금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과 뭐 화려한 이런 SNS의 이런 피드들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있지만 또 이 안에는 정말 또 절대적인 빈곤으로 지금 늪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그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는 거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포인트는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다. 그 제도가 이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그걸로 끝이야가 아닌 거인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지제도가 사실은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막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뭐 물론 이건 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물이 반밖에 없다, 반이나 있다는 관점의 차이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대해서 이미.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또 어떻게 알릴 것인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기는 한다는 거죠. 조시프님은 어떤 얘기부터 일단 해보고 싶으세요? 이제 켄 로치라는 감독은 되게 일관되게 좌파적 시각을 견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분의 영화를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분의 성향이 이제 노동계급이나 아일랜드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도 나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에서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인간성이 좀 결여된 시스템상의 공무원들이나 기관 사람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이제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점점 이제 사각지대로 몰리고 마는 경제적 하층민을 양산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을 같이 볼 수 있는데 켄 로치의
문제 제기는 근데 상당히 전방위적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에도 문제가 있고 사람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또 저희가 반대로도 좀 봐야 돼요. 영화 전반에 흐르는 이제 공공기관의 비효율 문제는 인력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근데 센터의 상담원과 전화 한번 하는데 2시간 가까이 드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좀 과장된 걸 수도 있지만 우리들도 그런 유사한 경험들을 때때로 하잖아요. 물론 그쵸. 2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거 뭐 유사한 경험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아니면 뭐 통신사에서 상담 신청할 때도 그쵸. 그렇고요. 그래서 2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고 1시간을 30분으로 줄이려면 결국 인력이 해결돼야 되고요. 상담사와 인력의 문제는 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재원의 확보는 복지정책의 항목에서 아주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이러려면 이제 복지정책의 규모에까지 이제 우리가 손을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답을 내리긴 되게 어려운데 뭐 켄 로치가 좌파라고 해서 좌파에 대한 비판을 한다든지 혹은 켄 로치의 시선대로 이제 어떤 우파적인 보수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는 너무 단편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남는 게 사람이다. 이제 저도 원우 씨랑 똑같은 생각인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에피소드였나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사람에 대한 문제와 구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문제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좀 개인의 주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만 묻히려고 하지 마라. 나라는 독창성과 주체성을 계속해서 잃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 개인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고요.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이제 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이거는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다소 좀 결이 달라질 수 있지만 조직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되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조직의 어떤 비전으로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 이 핵심 가치라고 하죠. 요 부분이 구성원들에게 잘 전달되고 그 잘 전달된 게 함양되는 교육 과정이 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게 인사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비전은 그 조직이 진행하는 중요한 그 과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오브젝트랑 잘 맞물려야 한다. 그 레벨이 안 맞으면은 좀 삐딱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정책의 핵심 가치가 이제 무관심이나 냉대일 리는 없지만 예를 들어 복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핵심 정책이나 비전이 예산 감축이라고 하면 거기서 복지 정책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산 감축과 비용 줄이기에 혈안이 된다면 그건 복지 정책이 안 맞는 거죠. 그건 복지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 갖고 있어야 할 어떤 핵심 가치는 아닌 거죠. 이 레벨에 대한 설정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회적 복지에 대해서 뭐 학술적으로 제가 뭐 공부하거나 전공한 적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복지와 구제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나 상생의 정신에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영화에 나오는 이제 기관 구성원들의 행동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떤 제공하고 수급하는 과정은 있을지언정 그 안에 인격이나 마음의 온도가 잘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는 아무리 촘촘하게 정해져 있어도 되게 앙상하고 서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앙상하고 서늘한 부분을 바꾸는 거는 이제 어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핵심 가치와 비전이 제대로 성립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잘 보존돼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복지가 인간 존엄성의 가치 실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 조직이 지향하고 있고 실제로 지향하고 있음을 조직 구성원들이 계속 느끼고 있어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동하는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선진 조직일수록 이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후진적일수록 이 중요성을 잘 간과하기 십상이고 그냥 말로만 선언적이고 공허한 표어들을 남기기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어떤 텐저블한 것들이 아니라 이 무형적이고 만질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의 어떤 의식 체계 안에서 매우 큰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조직의 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 저는 매우 학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영적인 약간 리더의 관점이기도 한 거네요. 이거는. 리더의 관점이기도 하고 또 조직의 방향에 대한 관점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비전이나 핵심 가치라는 말을 너무나 남발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남발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하나의 이걸 이렇게 만들면 끝으로 느껴지는 거죠. 아는 조직에서. 근데 사실은 이건 내재화가 돼야 되는 거고 내재화하기 위한 다면적인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결여되면 표어를 만들고 끝나는 아주 선언적인 문구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그 각 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그 구성원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카피라이팅이 뭘까? 네. 그리고 그 카피라이팅을 어떻게 실현시킬까? 그 조직 안에서 네. 그거를 고민하는 게 어떤 우파냐 좌파냐를 떠나서 매우 중요한 가치다. 이거를 조금 더 역사나 네. 뭐 국가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뭐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중국이나 이런 데가 처음에 네. 문호를 개방하던 시기에 네. 처음에 양무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계속 그 서양의 무기 체계를 받아오자. 네. 이건 굉장히 유형적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잖아요. 네. 그걸 해보자 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중국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 선택한 게 그 변법 자강 운동이라고 해서 제도를 바꿔 나가는 거였거든요. 네. 시스템을 갖춰보자. 근데 그걸 했더니 시스템만 갖추는 걸로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한 제도가 되는 거죠. 공허한 네. 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국이 결국은 1910년대 이러면서 네네. 중국식의 어떤 사회주의를 하잖아요. 저는 네. 그 사회주의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그 철학적인 공부나 사유를 통해서 이 사회 근간을 바꿔나가잖아요. 결국은 리더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은 이 철학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이 철학적인 고민이 레벨이 맞춰졌을 때 온라인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제도와 실무자들의 액션 플랜들이 사실 아주 촘촘하게 쌓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서 냉대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태도를 문제 삼는 건 매우 근본적이지 못한 치료죠. 이건 마치 이 영화에서 그 마트의 매니저가 KT를 도와주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는 거고 우리 사회에서 이 어떤 철학적 사유, 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액션 플랜까지 이어지는 이 시스템을 이 프로세스를 잘 구축하는 게 사실 되게 큰 몫인데 이건 매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을 욕하거나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도 동일한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혹시 어떤 실마리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 조세피님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든지 어떤 게 좀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다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언뜻 듣기에는 국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도 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냥 나의 직업이고 내가 돈 벌려고 돈 모아서 나 생활하려고 이제 하는 거야. 라는 건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하면 정말 되게 그냥 그야말로 복지부동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정말 딱 자기 그것만 하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없이 그냥 바로 퇴근해버리는 뭐 그런 그런 이제 돼서 오는 서로 간의 불만 같은 게 쌓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좀 바꿔나가면 좋을까?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문제랑 기업적인 문제, 이제 어떤 조직적인 문제를 조금 다르게 레벨이 아주 좀 같지는 않은데요. 우선 뭐 조직으로만 이야기하면 그 조직이 뭔가 뭐 기업이라면 생산하고 있는 뭐 서비스나 상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품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치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치가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그 기억되고 싶은 워딩이 구성원들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뭐 경영 서적 보면 기업은 뭐 하는 집단이냐 하면 이윤을 추구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윤을 추구하는 거는 아이덴티티가 되게 수준 낮은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이윤을 추구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건데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근데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만 하면 거기서 범법들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태로워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어떤 역할인지를 그 조직 구성원들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객과 만나요. 라고 하면 그 고객이 어떤 고객이 그 지갑을 열겠습니까? 그러면 이윤을 추구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행위인 거고 이윤을 추구해서 무슨 가치를 사회와 개인에게 제공할 것이냐. 이걸로 이제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걸 고민해서 고객의 언어로 바꾸고 직원의 언어로 바꿔놨을 때 고객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정직하게 직원들에게도 나갈 것이고 직원들이 나는 이런 가치를 실현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국가에 있는 기관들도 비슷한 거죠. 근데 제가 어떤 국가와 기업의 레벨을 좀 다르게 본 건 기업이나 조직의 레벨을 좀 다르게 본 건 국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이 되게 분명했거든요. 그 뭐 원우 씨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는 어떤 산업화의 길, 그다음에 민주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
당면 과제들이 다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잘 나가는 국가들이 했었던 일들을 우리가 따라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민주화 다음은 우린 무엇이냐? 그렇죠. 이게 지금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를 찾지를 못하니까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한 20년 동안에 우리의 정치는 민주화의 세력과 산업화의 세력이 그냥 서로 자기의 진영에서의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래서 국가적인 리더십을 말할 때는 이 사람들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와야 한다. 이 집단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예술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 혹은 뭐 과학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나왔던 사고 방식에서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싸움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고도화를 할 것이냐, 어떤 선진화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가 따라갔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 거죠. 디자인이 돼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 이 디자인을 하는 영역은 9세대는 이제 빠져야 된다. 그 9세대가 뭐 구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패러다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박수를 쳐줘야 한다. 뭐 이거는 뭐 저랑 원우 씨가 이 방송에서 종종 정치 이야기를 할 때 비슷한 맥락으로 많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회적 어떤 방향, 비전을 우리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찾는 정치인에게 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아젠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려 있고 뭐 갑자기 정치 얘기가 돼버렸는데 이 영화가 워낙 좀 이념적이기 때문에 좀 정치로 흘러나왔는데 이왕 마지막 방송이니까 마지막 영화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찾아가야 할 목표들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의 시대 정신으로 가져가야 할 거를 발굴해내는 과정이 저는 지금 매우 필요하다. 그쵸. 그게 이제 우리가 인구가 막 줄어드는 지금 이 한국의 인구 절벽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더 다시 한번 도약하든지 이 문제들을 해결하던가 아니면 절벽에서 떨어지던가 지금 이 아주 중차대한 백척간도에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까 조 셰프님이 얘기하신 그 조직의 핵심 가치가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좀 퍼져나가는 좀 내면화가 되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각자가 다들 그렇죠. 내가 일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이거는 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로 관찰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좀 비웃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적절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요새 그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참 문제야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3명씩 4명씩 자녀를 갖는 분들을 보면 와 참 대단한 결심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애국자네 애국자 뭐 이제 이런 뭐 우리가 막 이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뭐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기여를 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또 틀린 얘기는 아니어서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건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다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찬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아니 그럼 나는 국가를 위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반론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건 아닌데 그렇게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조직은 지금 이 방향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러이러한 거고 나는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금 쟤 되게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해? 그냥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는 게 맞고 회사는 사장님이 하는 거지.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닌데 무슨 주인의식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지금의 분위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제 떨어진 영수증이 지금의 딱 이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뭐 단순히 어떤 기업 경영의 문제나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 모색에서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편린화된 그냥 개인의 문제만 잘 해결하자. 이거는 똑똑한 인간들이 알아서 하겠지.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근데 이제 이런 그 회의주의들이 팽배하면 사실은 되게 거대한 비극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똑같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도 사실은 조금만 한 각도만 다르게 생각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체주의나 집단주의에 의한 혹은 뭐 이전 세대가 갖고 있었던 조직 경영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그 심각한 어떤 로열티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눈살 찌푸림이 더 좋았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톤 앤 매너가 어떨지는 몰라도 각 기업이든 조직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 지향하는 바가 정확하게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상호작용이 안 나와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와 네. 이게 아주 긴밀하게 선진화된 조직을 만들어내는 아주 키 팩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집단이 뭔가 엄청나게 강력한 리더십이 이 비전과 핵심 가치를 이야기했을 때 개인은 그게 동의되면 가는 거예요. 동의되지 않으면 저는 그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더 중요한데 그 개인들을 포섭할 수 있는 집단의 공공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기업이 그 조직이 살아갈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결을 조금 잘못 해석하면 진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섣부르게 이렇게 진단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제 나름의 생각은 분명한 목표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게 뭐 기초수급의 어떤 확대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과학기술로 뭔가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어떤 선진화일 것인지 이거에 대한 그 지혜는 저에게도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어젠다를 분명히 세팅할 때가 사실은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주 중요한 가치다. 근데 지금 암담한 것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더 드리자면 지금 우리 정치에 대해서 제가 왜 나처럼 정치에 관심 많았던 사람이 이 혐오의 감정과 이 실증의 감정이 이렇게 오래 갈까 생각하면 이게 보이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희망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했었는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서 그 희망을 보여주는 인물도 없고 아젠다도 없는 게 아닐까. 이게 매우 큰 어떤 비감으로 다가오고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이상의 정치 혐오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모든 국민이 정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야 우리의 후배 세대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시대를 열어주지 않을까, 시대를 물려주지 않을까라는 고인물 같은 답을 해봅니다.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그런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얘기로 첫 번째 발굴 포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호우 시절